며느리가 건넨 허브차. 그게 독약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향이 좋았어요. 하지만 매일 마실수록 이상하게 배가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이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저를 치매라 불렀죠. 그게 모두 며느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제 재산 300억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75살, 제 이름은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문을 나서자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죠. 사흘 내내 북새통이던 거실이 갑자기 텅 비어버렸어요. 검은 리본이 붙은 영정 사진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례 기간 내내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인사를 나누느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로봇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거실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창밖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평범함과 멀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법조계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 후엔 부동산 투자로 하나씩 재산을 쌓아 올렸죠.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약 300억.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그 액수를 들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그 돈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남편은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자고 했었는데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만 남겨둔 채로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평소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주고받던 시누이가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죠. 형님, 혼자 계시면 우울하시죠?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시누이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 주말, 시누이가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계속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자꾸 거실을 훑고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그림, 장식장 위의 도자기, 서재 쪽을 흘끔흘끔 보는 그 시선이요. 형님, 이제 정리할 것도 많으실 텐데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시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사촌들, 조카들까지. 평소 거의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이 하나둘 안부를 물어왔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들의 말끝에는 늘 재산 이야기가 슬쩍 끼어들었죠. 오빠가 부동산을 꽤 모아두셨다면서요?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금 문제도 만만찮을 텐데 전문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들은 연민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말 사이사이로 돈 냄새가 났어요. 300억이라는 숫자가 풍기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그 냄새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던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감히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제게도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두 남매 말이죠. 첫째 아들 정우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요즘엔 해외 출장이 잦았죠. 한 번 나가면 두세 달씩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남편과 닮아서인지 집안일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막내인 둘째 딸 박지현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인 것 같았죠. 가끔 야근하느라 지친 얼굴로 집에 들를 때면 제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정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깔끔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지연이까지 함께 갔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우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윤채린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이 호감형이었죠.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윤채린입니다. 정우 오빠한테 늘 좋은 말씀만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식사 내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받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흡족한 표정이었고 정우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렇게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쯤 채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우 오빠 잘 보살필게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라면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이 뒷좌석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착각한 거겠지.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 얼굴에 스친 불안한 표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의문이 나중에 얼마나 큰 진실로 드러날지.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의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정우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해외 출장 가야 해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걱정 마. 엄마 혼자도 잘 지내. 채린이한테 엄마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출국한 뒤 채린이 제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채린이 작은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쟁반 위에는 하얀 찻잔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에서 낯선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속이 허하실 텐데. 따뜻한 차 좀 드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어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은은한 풀 냄새가 났죠. 보리차나 녹차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어요. 이게 뭐니? 허브차예요. 보리차보다 영양가도 높고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신 어머니한테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도 향만큼이나 부드러웠어요.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그저 은은하게 목으로 넘어갔죠. 마시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향, 참 고맙네. 채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브차를 끓여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쟁반에 담아서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차를 마시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남편을 잃은 뒤로 잠을 설치던 제게는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차 한 잔으로 편안해졌으니까요. 저는 점점 그 차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채린이 가져다 줄 차가 기다려졌고, 저녁에도 그 향긋한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복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된 줄 알았죠. 전날 저녁을 좀 과하게 먹었나 싶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도 오후쯤 되면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죠.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묵직하게 누르는 듯한 불편함이었어요. 혈압약 때문인가 싶어서 약봉지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용법도 용량도 전과 똑같았어요. 병원에서 몇 년째 먹던 약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리 없었죠. 나이가 들어서 위장이 약해진 걸까? 저는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 지연이 예고 없이 집에 들렀어요. 야근이 잦은 아이라 평일 낮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요즘 자주 배 아프다며? 지연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다면서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겼지만 간호사인 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나 봐요. 거실로 나온 지연이 식탁 위를 둘러보다가 찻잔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마시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죠. 아직도 보리차 드세요? 이제 정수기 한 대 놓지. 불편하지 않아? 아니, 요즘은 채린이가 허브차를 타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딸은 찻잔을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아봤죠.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새언니가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사실 나 오늘 새언니 얘기하려고 엄마 찾아온 거야. 상견례 하던 날 내가 새언니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던 말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났어. 내가 인턴 시절 근무하던 병원에서 약품을 빼돌리다 걸려서 해고된 조무사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죠. 그럴 리가 있니? 내가 잘못 알았겠지.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매일 차를 끓여다 주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요.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얼마 전 그 병원 동료들을 만나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채린이 근무하던 시절 약품을 빼돌려서 이상한 데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결국 그 일로 해고되었고 그 후로 병원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고요. 엄마 찜찜해요. 그 차 당분간은 마시지 마요.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왜 하필 제가 복통을 느끼기 시작한 게 허브차를 마신 한 달 뒤였을까? 왜 체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어김없이 그 차를 가져왔을까? 그날 밤 저는 쟁반위에 놓인 허브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허브차의 향긋한 냄새가 처음으로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리고 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쟁반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차 드시고 기운 내세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단지 딸의 말만 듣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죠.
체리는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동네 마트 세일. 평범한 일상 대화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자꾸 지연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약품을 빼돌린 조무사. 채린이 방을 나간 뒤 저는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갈색빛 액체 속에 미세한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허브 찌꺼기겠거니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죠. 그날 오후 또다시 복통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차를 마시고 나서 정확히 3시간쯤 뒤였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이었죠. 저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통증이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차를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채린이 가져다 주는 차와 제 복통이 관계가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커져갈 뿐이었죠. 복통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침에 끓였던 된장찌개 냄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걸 아침에 끓였나?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식은 된장찌개가 담겨 있었죠. 분명히 점심때 먹으려고 끓인 건데. 아니, 아침이었나? 갑자기 헷갈렸어요. 채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며느리가 냄비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했지만 저는 그냥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생각이 잘 나지 않았죠.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시장에 다녀와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사왔지? 배추, 무, 그리고 파. 평소에 사는 것들인데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안색도 칙칙했죠. 며칠 뒤엔 더 당황스러웠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수건이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용한 거지? 어젯밤에 샤워를 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지연이와의 통화였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식탁 위에 찻잔을 발견했어요. 채린이 아침에 가져다 준 허브차였죠.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복통, 건망증, 흐려지는 정신. 그리고 이 차. 모든 게 시작된 건 이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였죠. 설마, 정말 설마.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흔들리면서 남은 차가 식탁 위로 흘렀죠. 저는 급히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번진 갈색 자국이 제 눈에는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냥 노화 현상이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어요. 건망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뭘 찾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옷가지들을 꺼내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잡동사니들을 만지작거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혜순에게라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랍 깊숙이 넣어뒀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죠. 남편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 내용은 길었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2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들.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혜순아, 내가 없어도 꼭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낯선 사람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해라. 저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해라. 왜 남편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봐왔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경고였어요. 저는 편지를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편지를 봉투에 넣고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노크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채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브차를 들고요. 그녀의 눈빛이 낯설게 보였어요.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차 드시고 푹 쉬세요. 채린이 침대 옆 탁자에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고맙구나.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채린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로가 됐을 향기가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어요. 대신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천천히 쏟아냈죠. 맑은 갈색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남편의 경고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어요. 10월 말에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채린이 어제 저녁에 가져다 준 허브차는 화분에 몰래 버렸어요. 남편의 편지를 읽은 이후로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식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일면의 정치 기사, 경제면의 주식 이야기.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회면을 넘겼을 때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 대상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급증, 액상 타입 보조제 관련 주의보.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액상이나 차 형태 제품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고요. 일부 제품에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성분이 무단 첨가돼 있었고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 소화기 장애,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에 쥔 신문이 떨렸어요.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었으니까요. 기사 마지막 부분의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건강식품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하지 않는다. 남편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같은 말이었죠. 다른 표현이었지만 같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저 허브차는 대체 뭘 우린 거지? 체리는 허브차라고만 했어요. 몸에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허브인지는 말한 적이 없었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선반을 열어봤어요. 체린이 사용하는 차 재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봉지도 허브잎도 아무것도요. 이상했습니다. 매일 차를 끓이면서 재료가 부엌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문득 깨달았어요. 체리는 집에 올 때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부엌으로 들어갔었죠. 재료를 가방에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왜? 왜 부엌에 두지 않고 일부러 갖고 다니는 걸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신문을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불안이 커졌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잘못의 중심에 체린이 있다. 며칠 뒤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복자였어요. 혜순아, 깜짝 방문이야. 손에 커다란 김치통을 든 복자를 보니 반가웠어요. 우리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시기에 결혼했죠. 서로의 인생을 다 아는 사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복자가 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야, 너 안색이 왜 이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얼굴이 푸석해지고 기운이 빠진다는 걸요. 근데 혜순아, 너 요즘 허브티 마신다며?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어요. 복자는 마트에서 체린을 만났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 챙긴다고 매일 허브차를 끓여드린다고 자랑하더라고 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체리는 오전에 다녀간 뒤라 한동안 안 올 거였죠. 복자야, 사실은 그 허브차가 좀 이상해. 복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마시고 나면 배가 아프고 머리도 멍해지고 기억도 자꾸 깜빡거린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마시고 몰래 버리고 있다고요. 복자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TV 뉴스에서 봤냐고 물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건강식품에 수면제니 뭐니 섞는 사건이 많다고요. 복자가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왜 하필 남편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냐고 상속금이 얼마냐고 제게 물었죠. 300억 정도 된다는데. 복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제가 치매 걸리거나 정신이 이상해지면 상속 문제에서 누가 유리하겠냐고 물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후견인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 채린과 정우가. 복자가 덧붙였어요. 정우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며 채린이 혼자 움직이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채린이 정말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증거를 모아야지. 복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야 나중에 경찰이든 누구든 말할 수 있다고요. 복자는 제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달력 앱을 켰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라고 했어요. 언제 차를 가져왔는지, 어떤 증상을 느꼈는지 사진도 찍어두라고요. 날짜 옆에 몇 잔인지 숫자로 적고 아프면 빨간 별표를 찍으라고 했죠. 그리고 강조했어요. 절대 채린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처럼 모른 척하면서 차를 받고 몰래 버리라고요. 증거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는 내색하면 안 된다고요. 복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상속금 300억, 치매 후견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자의 말이 맞았어요. 채린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메모를 입력했어요. 오전 9시경, 채린 허브차 한 잔 가져옴. 마시지 않음. 오후부터 복통. 빨간 별표를 하나 찍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달력 기록만으로 충분할까? 사진만으로 될까?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채린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곧 채린이 저녁차를 가져올 시간이었죠. 증거를 찾아야 해.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달력에는 빨간 별표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죠. 기록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딸 지연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간호사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설거지를 마친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고모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요. 고모가 전화와서 지연이에게 네 엄마 치매 온 거 아니냐고 그랬대요. 자꾸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무래도 새언니가 타주는 허브티가 의심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천천히 안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왔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달력 앱을 보여줬어요. 날짜마다 적힌 숫자들, 빨간 별표들, 허브차 사진들. 지연이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말했죠. 마시고 나면 꼭 3시간 후에 복통이 시작된다고, 너무 규칙적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몰래 버리고 있다고요. 엄마, 새언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수로 집에서 증거를 잡냐고, 제가 형사도 아닌데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소형 녹음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CCTV는 티나니까 안 되고 이걸 새언니 가방에 몰래 넣어보라고요. 누구 만나는지, 전화 통화는 뭘 하는지 들릴 거라고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를 도청한다는 게. 하지만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래, 확인해서 나쁠 거 없지.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오빠는 언제 들어오냐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오빠 오면 새언니가 조심할 테니까요. 맞았어요. 정우가 없는 지금이 채린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때였죠. 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그 작은 장치가 과연 진실을 밝혀줄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였죠. 작은 상자를 건네받았어요. 지연이 보낸 거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티가 안 나네. 볼펜을 집어들고 살펴봤어요. 정말 평범한 볼펜 같았죠. 상단을 딸깍 누르니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거였어요. 상자 안에는 지연이 쓴 쪽지도 들어 있었어요. 엄마, 윗부분 누르면 녹음 시작돼요. 배터리는 8시간 가요.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리면서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에 채린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허브차를 들고요. 어머니, 오늘 차 맛이 특별히 좋을 거예요.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물었죠. 채린아, 근데 너 오늘 어디 나가니? 네, 잠깐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준비해. 나 이거 마시고 있을게. 채린이 화장실로 갔어요. 지금이다.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가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볼펜 윗부분을 딸깍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였죠. 거실로 돌아왔어요. 채린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머리 좀 말릴게요.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해야 해.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가방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멈췄어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시는 척만 했죠. 채린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채린이 가방을 들었어요. 혹시 무게가 달라진 걸 느낄까? 녹음기를 발견하면 어쩌지? 하지만 체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걸리진 않았겠지? 눈치 못 챘겠지?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체린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체리나 의심해서 미안하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의심하는 거보다 확인하고 안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네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배터리가 8시간이니까 저녁 6시까지는 녹음이 될 거였죠. 그 사이에 채린이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게 기록될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제발 제 의심이 기우이기를요.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채린이 나간 뒤부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점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 5시쯤 채린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채린이 부엌으로 가는 사이 소파에 놓인 가방을 봤어요. 저 속에 녹음기가 있었죠. 잠시 후 채린이 차를 가져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녹음기 회수했어. 지금 올 수 있니? 1시간 뒤 지연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안방 문을 꼭 닫고 앉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지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가방 안에서 녹음된 거라 천 스치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 채린의 목소리.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마트에서 장 보는 소리, 계산하는 소리. 그리고 또 잡음. 30분쯤 넘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채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기 처방전이요. 오늘도 어머님 대신 왔어요. 저와 지연이 동시에 몸을 기울였어요. 남자 목소리. 약사였죠. 아, 네. 또 오셨네요. 며느님이 항상 약 심부름 오시나 봐요. 네,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진정제 계열인데 이렇게 장시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네요.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 안 해주거든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진정제. 그런데 어르신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지시나 봐요. 처방 강도가 올라갔네. 어르신이라서 복용량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일해서 잘 알아요. 채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아, 참. 그리고 물에 녹여서 드실 수 있게 가루로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알죠. 맨날 오시잖아요. 비닐봉투 찢어지는 소리. 약 포장하는 소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발소리. 문 여는 소리. 다시 잡음. 녹음기가 멈췄어요. 저는 방금 뭘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정제, 가루, 어머님 대신 지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새언니한테 처방전 부탁한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도 안 갔고 혈압약 말고는 먹는 약이 없다고요. 지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엄마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가루로 하는 거 봐. 차에 타기 쉽게. 지연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지금부터 허브차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진 태연하게 행동하라고 했죠. 우리는 녹음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답은 알고 있었어요. 상속금 300억.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상속 절차에서 유리해질 테니까요. 저는 채린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차를 가져오면 고맙다고 웃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트에서 평소 수다 떨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피했어요. 계산대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같은 층 부부는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으시죠? 마치 제가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오후엔 지인이 전화했어요. 건강 괜찮냐고,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전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소문이 좀 있다고 했죠. 무슨 소문? 저녁에 복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복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동네에 말하고 다닌다고요.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치매기가 있다고, 밤마다 혼잣말한다고, 요리하다 불 안 끄셔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적 없는데. 나도 알아. 근데 며느리가 효부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채린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원래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혹은 제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이기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웃는 사람이야. 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한테 독약 타고 동네 사람들한테 치매 할머니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든 며느리를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지 않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채린이 차를 가져왔을 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채린아, 이게 뭐였지? 아,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일부러 깜빡거리는 척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채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집 안에서는 치매 환자처럼. 하지만 밖에서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인지 기능 정상 진단서를 받았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제 며느리가 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또박또박 떨리지 않게. 저는 정상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채린이 올 때는 치매 환자 연기를, 나갈 때는 정상으로.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죠. 그날 저녁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없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마침 채린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였죠. 괜찮아. 채린이가 잘 챙겨주니까. 매일 맛있는 차도 끓여주고 정말 효부야. 채린이 부엌에서 만족스럽게 웃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무기가 돼야 해. 거울 속 제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슬픔이나 배신감은 이제 사치였죠.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선글라스라니. 채린아 왔니? 채린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어디 다쳤니? 채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자 눈가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채린을 본 적도 없었는데요. 채린아, 무슨 소리야? 난 오늘 너 안 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내시면서 저를 밀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채린에게 다가가 가까이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그건 멍이 아니었어요. 분장이었습니다. 피부 위로 두껍게 덧칠된 파운데이션. 색이 미묘하게 떠 있었죠. 경계가 어설펐어요. 진짜 멍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는데 이건 너무 균일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채린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속상해요. 채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분장, 조작. 채린이 제가 그녀를 폭행했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채린은 병원 간다며 나갔어요. 진단서를 받으려는 거겠죠. 저는 즉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간 문제예요. 알아. 며칠 동안 채린은 계속 멍을 하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밖을 돌아다녔죠. 저 며느리 얼굴 봤어? 시어머니한테 맞았대.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때렸나 봐. 채린이 원하던 그림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일주일 뒤 채린의 멍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많이 나았어요. 환하게 웃는 채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겠구나.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5시쯤 채린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쟁반을 들고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허브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안 마실래.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죠. 왜 안 마시냐고 건강에 좋은 건데 드시고 푹 주무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채린이 찻잔을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안 마실게. 제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린의 눈빛이 돌변했어요. 차가운, 날카로운, 위협적인 눈빛이었죠.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가족이라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다는 게 무슨 뜻이니? 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채린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식탁의 허브차를 바라봤습니다. 김은 사라지고 차는 식어가고 있었죠. 뭔가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 2명. 정장 차림이었죠. 경찰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결국 시작이구나.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지. 네가 네 발로 경찰서로 들어가 주는구나.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죠. 신분 확인 후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가 폭행 신고를 했다고 2주 전쯤 폭행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멍 자국도 있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동행을 요청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할 게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준비요? 증거요. 제가 며느리를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들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꺼냈어요. 휴대폰, 다이어리, 병원 진단서, 녹음기, 은행 거래 내역, 마트 영수증 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았죠. 거실로 나오니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10월 말에 하늘이 맑았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 속 증거들을 만지작거렸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혐의가 밝혀지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색 벽, 형광등, 낡은 테이블. 저는 한쪽에 경찰관 2명이 맞은편에 앉았죠. 문이 열렸어요.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어요. 경찰관들만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경찰관이 파일을 펼치고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채린이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시퍼런 멍. 눈 밑에서 관자놀이까지. 제가 봤던 그 분장이었죠. 2주 전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신을 밀쳤다고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또박또박했죠. 준비된 대본처럼요.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며느리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거짓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상속금을 노리고요. 경찰관들이 의아한 얼굴을 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이 할머니 무슨 소리지?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봐라, 어머님이 치매시라고 망상도 심하시고 기억도 못하신다고. 안타까운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경찰관이 제게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첫 번째, 병원 진단서. 일주일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인지 기능 정상. 경찰관이 진단서를 꼼꼼히 읽었죠. 두 번째, 휴대폰 달력. 며느리가 차를 가져온 날짜, 제가 복통을 느낀 시간,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빨간 별표, 숫자, 사진들. 경찰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채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놓았죠. 이걸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약을 탔는지. 경찰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처방전이요. 오늘도 어머님 대신 왔어요. 물에 녹여서 드실 수 있게 가루로 해주시는 거 아시죠? 조사실이 얼어붙었어요. 본인 목소리 맞냐는 질문에 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단 처방, 약물 사용, 중대한 범죄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체린이 멍이 들었다는 날짜를 중심으로 CCTV 확인, 목격자 조사, 동선 추적. 하나씩 드러났어요. 멍 생긴 다음 날 공원 산책하던 주민이 체린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얼굴에 멍은 없었다고 화장 진하게 하고 밝게 웃고 있었다고요. 마트 CCTV도 확인됐어요. 체린이 장 보는 모습.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사진 속 멍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후 수사팀이 더 큰 걸 들고 왔어요. 체린이 예전 병원에서 원장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처방전을 발급받은 기록. 그중엔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있었죠. 치매약, 진정제, 수면제. 장기간 꾸준히 조작된 의료 기록이었어요. 약국 거래 내역과 보험 청구 데이터를 대조하니 맞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였죠.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이 약은 장기 복용 시 인지 장애를 유발한다고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치매 유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제가 마신 허브차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체리는 약물 투여, 처방 조작, 의료 기록 위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됐어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며칠 뒤 체리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체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환한 미소도 상냥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모든 게 체린의 범죄를 증명했죠.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약물로 고통받게 했고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허위 신고로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라고요. 피고인 윤채린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요. 수갑찬 손, 굽은 어깨. 한때 우리 집 며느리였던 여자는 그렇게 사라져갔죠. 몇 주가 지났어요. 체리는 교도소로 이송됐대요. 철문이 닫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한참 앉아 있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허브차 잔을 집어들었어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찻잔을 씻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깨끗해진 잔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참 긴 싸움이었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녁에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익숙한 필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해라. 이 한 줄이 저를 살렸어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살았어.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참 웃기죠. 70이 넘은 할머니가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치매에 걸릴 뻔하다니요. 근데 알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만 제대로 굴리면, 증거만 잘 모아두면 이길 수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저 같은 어르신들 당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자꾸 뭘 권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아침마다 차 마시는 게 무섭진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제가 직접 끓인 보리차 마셔요. 속이 편하더라고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따봉 부탁드리며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